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석학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전반적인 얘기, 그냥 강의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수업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뭐 기본적으로 6시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시 이후로 질문 시간, 뭐 이거는 질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뭐 언제 끝날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면 처음에 30분은 확인 학습할 거고, 뭐 이거는 뭐 저는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2교시 30분 자유롭게 확인 학습하고 이제 2교시 수업을 하고 70분 점심시간을 갖고 4교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칼같이 50분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내용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수업 끝날 때마다 10분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이제 뭐 지금 배포한 강의록이랑 그 다음에 또 필기노트, 그냥 강의록의 빈자리에 수업 내용을 적은 필기노트가 제공이 될 건데요. 필기노트는 당연히, 그리고 확인학습 파일이랑요. 자, 근데 뭐 필기노트는 당연히 수업 끝나고 나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필기노트랑 확인학습은 수업 끝나고 방문각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오프라인 질문이 아니라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때는 다음 카페 심대원 전공수학 검색하시면 거기서 질문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팀으로 했어가지고 카페가 많이 썰렁한데요. 그래도 뭐 질문 남기시면 그때그때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뭐 기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물어볼 게 있을 때 뭐 카페로 남기기 애매하다 뭐 그러면은 카페에 일단 관리자가 제 그거니까 관리자의 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혹시 뭐 쪽지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쪽지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는 보내면 제가 확인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로 질문이든 뭐 요청이든 남겨주시면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러면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석학 뭐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죠? 뭐 시험 비중으로 보나, 뭐 그냥 수학에서의 비중으로 보나, 해석 대수가 가장 큰 두 개의 과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해석학이 임용에서는 점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지금 수업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수, 체계,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급수, 함수한 급수,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실수 체계는 형식적으로 그냥 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 배운다라는 용어 정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미분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 나오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적분 당연히 중요하고 핵심이고요. 그렇긴 한데 미분적분을 배웠으면 딱 그것만 가지고 미분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적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미분적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수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급수도 일종의 수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급수를 이용해서 미분적분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한 급수가 이제 최종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1, 2, 3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분적분을 가지고 6번, 7번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함수한 급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그 앞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은 말 그대로 좀 해석학 이전의 해석학보다 조금 간단하게 다루는 좀 실용적인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변수 함수의 미적은 이 해석학에서의 미분적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다변수 함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독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에서 7번까지 흐름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8번 다변수 함수 미분은 그냥 좀 독립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 뭐 미분적분 배우고 바로 다변수 함수를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그냥 아예 따로 배우니까 독립적으로 떼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은 매번 2점짜리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죠. 가끔 4점짜리로 출제가 될 때도 있는데 주로 2점짜리로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점짜리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뭐 그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결합해서 4점짜리니까 뭐 2점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함수한 급수는 거의 매번 4점짜리로 나오는 파트고,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은 주로 2점짜리로 매번 나오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8번에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이라고 그냥 한 번에 묶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은 말 그대로 미분도 배워야 되고 적분도 배워야 되고요. 다변수 함수의 적분도 배워야 되지만 벡터 함수의 적분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배울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번 부분이 마지막에 1주 반에서 2주 정도 나갈 것 같고요. 그 앞에 6주에서 6.5주 정도까지 이 해석학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실수 체계 말 그대로 그냥 뭐 해석학 배우는 거, 우리는 지금 실해석을 다루는 거니까 그럼 실수가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워밍업 개념으로 그냥 실수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내용 중 뭐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실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우리는 실수라는 걸 당연히 받아오고 받아들이고 실수라는 걸 계산해 왔는데, 이거를 좀 엄밀하게 정의하고 따져보자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라는 실수 집합과 거기에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산의 성질들, 합과 곱이라는 연산의 성질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역원 존재하고, 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합해서 분배법칙 성립하고 뭐 이런 계산 규칙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실수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걸 가지고 실수를 정의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책마다 다른 거고,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주어진 것들은 꼭 실수만 이거 만족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유리수도 이 성질 다 만족하고 복소수도 이 성질 다 만족합니다. 그렇죠?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등원, 역원 존재하고, 그 다음 분배법칙 성립하고. 그래서 이 9개의 공리를 만족하는 수 체계를 우리는 체라고 부르죠. 필드라고 부르죠. 대수학 배웠으면 알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실수 집합은 하나의 체를 이룬다. 체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그냥 계산 법칙적 설명에서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마찬가지죠. 덧셈의 성질, 뭐 덧셈에 대해서도 x 더하기 y랑 x 더하기 z 같으면 y랑 z가 같고, 뭐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실 거고, 뭐 엄밀하게 한다면 여기서 정의한, 앞에서 정의한 이 대수적 성질을 가지고 당연히 받아오는 이 얘기들을 대수적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대수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냥 맛만 보는 거니까,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런 계산 법칙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수적 기본 성질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알고 당연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건데, 그래도 맛보기긴 하지만, 네,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0과 1이 유일함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0과 1이 유일함을 보이시오. 예. 0이 뭡니까? 예, 너무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실수는 덧셈, 곱셈이 존재하는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한다라는 게 실수의 성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항등원을 0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 항등원을 1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등원이 각각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예, 어떻게라는 건 없죠. 그렇죠?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유일함이라고 한다면 유일함을 보이시오 한다면은 그래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이 방법만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두 개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등원이 두 개 있다라고 하죠. 항등원 0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0도 0 더하기 x도 x가 되는 이런 0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게 0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두 개 있다라는 얘기 뭡니까? 0과 0 스타가 둘 다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0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새로운 제로의 스타도 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뭡니까? 0과 0 스타가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바꿔가지고 얘가 결국 0 스타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깔끔할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데서 출발해가지고 0을 유도해내고 0 스타를 유도해냈는데 결국 이거 두 개가 같아지더라. 이런 방법으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틀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용할 거는 뭐겠습니까? 0에서 출발을 해서 0 스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모든 x에 대해서 뭐는 x가 나왔으니까 이 x 자리에 0이나 0 스타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틀을 그대로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0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다 0이니까 의미 없고 밑에 식에서 0을 집어넣으면은 0은 0 더하기 0 스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0 스타가 아니라 0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뭡니까? 0 더하기 0 스타, x 자리에 0 스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얘가 제로 스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랑 얘가 같아진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 이게 유일함을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은 1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뻔한 얘기니까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1이 1 곱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1 스타가 1 스타 곱하기 x가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1은 1 곱하기 1 스타가 될 거고 얘는 1도 항등원이니까 1 스타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럼 곱셈에 대한 것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하면은 두 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 이게 가장 전형적이고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것도 그냥 똑같이 써볼까요?
여건인, 이번에는 x가 주어질 때마다 그 x의 여건도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덧셈에 대한 여건인 마이너스 x랑 곱셈에 대한 여건인 x분의 1이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주어질 때마다 x 스타랑 x 마이너스 x를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냥 틀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x 스타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마이너스 x 스타랑 마이너스 x 스타 플러스 x가 0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여야 될 건 뭡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스타가 같다라는 거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이려면 뭐라 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x인데 0이라는 건 뭡니까? 항등원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x 스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x 스타를 끄집어내야지 마이너스 x 스타랑 x가 마이너스 x가 같은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식을 활용하려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0이 될 거고, 근데 이 0은 여기서도 0이 되니까 이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x 스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순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0이니까 얘는 0 더하기 마이너스 x 스타가 될 거고, 0은 항등원이니까 마이너스 x 스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스타가 같으니까 두 개 있다라고 하자 하면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따져줄 수 있습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 x분의 1도 완전히 똑같으니까 뭐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건이나 항등원 여건이 유일하다라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일함을 보일 때는 두 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 라는 관점으로 얘기가 되더라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실수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법칙이라는 거 덧셈과 곱셈 그 다음 항등원 여건의 존재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뭡니까? 실수에서도 성립하는데 유리수에서도 성립하고 복소수에서도 성립해요. 그렇죠? 정수에서는 성립하나요? 정수도 곱셈과 덧셈이 있긴 한데 뭐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여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정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수 집합도 마찬가지죠. 무리수 집합은 덧셈에 대한 여건을 0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산은 똑같이 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제일 처음에 얘기한 실수의 성질 9개를 다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건의 존재 때문에, 항등원의 존재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유리수 집합이랑 복소수 집합은 앞에서 정의한 실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겠죠. 유리수랑은 뭐가 다른지, 복소수랑은 뭐가 다른지. 복소수랑 뭐가 다릅니까? 복소수 집합이랑 실수 집합의 차이는? 물론 이제 형태가 다르고 대충 얘기하면 개수가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다르다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개수는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아무튼 생긴 게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성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실수 집합이랑 복소수 집합 생긴 건 달라도 잘하면 1대1 대응은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은 복소수고 이 시스템은 실수라고 부르냐. 그래서 실수랑 복소수 집합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복소수 집합에서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소수 집합은 부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복소수 집합이랑 구분되는 실수 집합의 크기는 실수 집합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두 점을 주더라도 그 두 점 사이에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집합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수를 잘 정의를 하려면 그래서 크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크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집합론 시간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나와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맛보기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크기를 정의하더라라는 거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를 정의할 때는 일단 집합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실수 집합을 집합론적 관점에서 잘 정의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그리고 덧셈과 곱셈까지 잘 정의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이제 곱셈의 덧셈, 연산에 관한 성질들을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수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 집합은 어떻게 생긴 실수 집합이냐? 실수의 부분 집합, 양수 집합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양수 집합은 어떻게 생긴 집합이냐면 양수에 들어가는 거 두 개를 더해도 양수가 되고요. 양수에 들어가는 거 두 개를 곱해도 양수가 되고. 근데 근데 어떤 실수를 끄집어내더라도 그 실수 자체는 양수 집합이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실수는 0이 아니라면 걔가 양수 집합에 들어가든지 그거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 양수 집합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성질은 만족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양수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집합론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집합의 존재성을 밝히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크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크기라는 거는 0과 관련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는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x가 y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라 라고 하면은 x-y가 양수다라는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크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 그래서 양수 집합이 정의되어 있다면 양수가 뭔지를 안다면은 결국 크다 작다는 떼서 양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형식적으로 굳이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실수에 대해서 제곱은 무조건 양수다. 1은 언제나 양수다. 자연수는 언제나 양수다. 이 얘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출발 자체가 걔네들을 양수로 세팅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존재하더라라는 걸 밝히고 따진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x제곱은 당연히 0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x제곱이 양수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구멍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냥 이거 맛보기로 하는 거니까. 자, 0이 아닌 x에 대해서 x제곱이 양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0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x가 p에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x가 p에 들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x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p에 들어가게 됩니다. p에 들어가는 거 2개 곱하면 p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x가 p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가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x제곱은 이번에는 x제곱을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둘 다 p에 들어가는 거니까 p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구멍이 있다, 뭐 그냥 간략하게 보는 거니까 넘어가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라는 걸 아직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한다면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상대근, 여건, 그 연산의 성질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1이 양수라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1은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에서 0만 아니면 제곱은 다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연수 n이 양수다. 이거는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거의 순수하게 이 성질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증명들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유일함을 보여라라고 한다면은 두 개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라는 패턴을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자연수가 어떤 성질을 갖더라. 자연수에 대한 증명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귀납법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귀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2번에서 이미 보였잖아요. 1이 P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럼 다 끝났죠, 그렇죠? 1은 P에 들어가고, 그럼 귀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K가 P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뭐도 P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면 됩니까? K 플러스 1도 P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K가 P에 들어간다라고 하자, 그러면 K 플러스 1도 P에 들어가더라.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K가 P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1도 P에 들어가니까 P에 들어가는 거 두 개 더한 거니까 P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귀납법에 의해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P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그젠플 1.2.1 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뻔하고요.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으면 x는 z보다 작더라. 그럼 이건 p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뭐만 보이면 되는 겁니까? z-x가 p에 포함된다라는 건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z-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거니까 이 정보는 또 어떻게 환산해야 됩니까? y-x랑 z-y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y 더하기 y-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죠. zx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y의 관계와 yz의 관계면 이 y가 포함이 되게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거나 아니면 한 번 곱해주고 한 번 나눠주는 패턴으로 이 y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양수, 얘도 첫 번째 조건에서 양수니까 양수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얘는 더한 것도 양수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x가 y보다 크면 x 플러스 z가 y 플러스 z, x가 y보다 작으면 x 플러스 z가 y 플러스 z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결론이 얘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결론이 성립함을 보여야 되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y 플러스 z에서 x 플러스 z를 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z가 없어져가지고 y 마이너스 x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y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어? 애초부터 P에 들어가는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y-x도 P에 들어가더라. 아, 반대죠. 예.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y-x는 P에 들어가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양수다라는 거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쓰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Z가 일단 뭐 Y가 X보다 크고 Z가 음수면 XZ보다 YZ가 크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보이려면은 역시 XZ-YZ가 양수다라는 걸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XZ, YZ가 있으면 분배 법칙으로 Z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한 칸 비워두고 해볼까요? XZ-YZ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Z의 X-Y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집합과 음수집합에 대한 얘기는 양수집합이랑 양수집합을 곱하면 양수집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얘를 곱하는데 얘는 둘 다 양수집합에 있는 원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양수집합에 있는 원소가 되게끔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Z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Z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Z는 양수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Y-X가 양수집합이니까 예. X보다 Y가 크니까 Y-X도 양수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Z의 X-Y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마이너스 Z 곱하기 Y-X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앞에서 했던 연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양수집합 곱하기 양수집합이 되니까 얘는 다시 양수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수는 이런 양수집합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크기 얘기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실수랑 복소수 집합을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복소수 집합은 이 순서 성질을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실수 집합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대충 실수가 이렇게 정의되더라라는 얘기고 물론 다음 것도 실수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얘기긴 해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수도 연산법칙이 성립하고 복소수도 연산법칙이 똑같이 성립하는데 복소수랑 실수집합의 차이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유리수집합이랑 실수집합은 뭐가 다를 거냐?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완비성입니다. 자, 그러면 완비성은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그냥 실수의 체계를 잡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크기 비교랑 뭐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 했던 뭐 연산법칙이랑 크기까지는 뭐 그냥 중학교 때부터 써오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을 엄밀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는 엄밀한 정의의 개념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상계, 하계, 최소하계, 최대, 어쨌든 상한, 하한 얘네들에 대한 용어들 그 다음에 다루는 방법들, 개념들은 실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학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완비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써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 특히 우리는 실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은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실수의 부분집합이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수보다 더 큰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보다 더 큰 알파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x가 있는데 x보다 더 큰 알파가 있으니까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위로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6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위로 6개가 되게끔 모든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 큰 집합을 더 큰 원소를 S의 3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경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아래로 6의 하계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6개기도 하면서 아래로 6개기도 하면은 그냥 6개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게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폐구간 0일이 있다. 뭐 폐구간 아직 정의는 안 했지만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폐구간 0일이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의 상계는 뭐가 된다는 거죠? 딱 봤을 때 1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만 상계냐? 누가 봐도 상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아마 한 80% 이상은 얘 상계가 뭐냐라고 하면 1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1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1만 상계인 건 아니죠. 이 정의에 의하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 크면 상계다라고 했으니까 1도 상계가 되지만 2도 상계가 되고 100도 상계가 되고 상계는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계도 무수히 많고요. 그렇죠? 근데 딱 봐도 얘는 1이 뭡니까? 가장 이 집합의 특징을 그러니까 상계 중에 이 집합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계는 1이에요. 그렇죠? 1은 절대 넘을 수 없으니까 2를 넘을 수 없는 것도 맞지만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집합을 더 잘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최적화된 상계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계도 마찬가지. 최적화된 하계인 0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된 상계 1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0일에 있는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라고 부르죠. 최대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은 최소라고 부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좋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집합 중에서 1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은 상계는 맞아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원래로 상계 중에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상계가 1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처럼 최대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대값은 무조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1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도 1이 가장 좋은 상계고 여기서도 1이 가장 좋은 상계인데 그거를 최대값이라는 용어로 퉁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는 집합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상계가 반드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만든 용어가 뭐 간단합니다. 가장 최적화된 상계는 뭡니까?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1이라는 거를 이 두 개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1이라는 상계로서 최적화된 1이라는 의미를 상계 중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해서 최소 상계라고 부르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최대 하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계 하계는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상계는 상계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상계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하계는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하계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상계, 최대 하계는 그냥 다른 말로 상한, 하한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최소 상계라는 기호는
수프리멈이라고 해서 SUP라고 쓰고요. 예, 최대하계라는 기호는 인피멈, INF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지면 그 집합의 최소상계, 그 집합의 최대하계라는 걸 기호로 SUP, INF라고 쓰고요. 예, 이 최소상계, 최대하계 개념은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예, 기호란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예, 고민할 거 없죠. 예. 네. 얘는 뭐가 됩니까? 예. 상하는 최소 상계는 방금 했던 거니까 예, 1이 될 거고 최대하계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예, 상한과 하한을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 승인데 x는 모든 실수를 따라 다 움직이더라.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집합은 뭐가 됩니까? 예. 익스포넨셜은 무조건 양수값을 가질 거고요. 그렇죠? 무조건 양수값을 가지는데 예, 모든 실수 위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 2의 0승은 1이 되어서 가장 큰 값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보다 작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랑 똑같습니까? 예. 0은 찍을 수 없으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 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얘는 상한이 1이 되고 하한이 0이 될 겁니다. 유리수 원소 중에서 x제곱이 2보다 작은 집합. 예,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수. 그러니까 구간은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유리수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한 하한을 따질 때는 뭐 큰 차이 없죠. x제곱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개구간이랑 유리수의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수 x들의 집합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개구간이랑 유리수의 교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상한이 루트 2, 하한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유리수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해석학은 이제 뭐 증명도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요? 1번 상한이 1인 거는 그냥 딱 보면 보이는데 이 상한이 1이라는 걸 증명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대로 가야죠. 모르면. 상한의 정의가 뭐였죠? 상계 중에 가장 작은 거였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작은 게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상계가 안 되더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대로 그냥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상계다라는 걸 보여야 될 거고요. 이미 x-1에서 1 사이에서 얘기를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의 정의에 의해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이 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은 마이너스 1,1의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보여주면 됩니까? 그 중에서 최소더라. 그 중에서 최소더라라는 거는 더 작은 게 있으면 더 작은 건 상계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작은 알파를 아무거나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알파가 있다라고 하자. 예. 예. 1보다 작으니까 자, 보여야 될 건 뭡니까? 알파가 상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상계가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예, 상계라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x가 걔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상계가 아니다라는 거는 예, 걔보다 크거나 같은 이 집합의 원소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큰 이 집합의 원소가 존재하더라라는 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1보다 알파가 작으니까 알파보다 큰 주어진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1과 알파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2분의 1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면 평균이니까 딱 가운데 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끄집어내면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알파보다 큰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2분의 1 플러스 알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라는 보장이 없어요. 알파가 뭐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면 마이너스 4 정도,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아이디어는 맞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얘만 쓰면은 얘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0보다는 큰 거.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 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만 커도 충분하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자,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은 얘는 이제 이 집합의 원소에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을 택하고, 만약에 그보다 더 크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택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1,1에 포함되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알파는 상계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정의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볼게요. 6의 집합 S의 상하는 많아야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아야 하나, 유일하면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그러니까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2개 있다라고 하자,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파도 S의 최소 상계고 상한이고 베타도 S의 상한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그 상한은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이 두 개가 같음을 보이는 거니까
다르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는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 상계보다 더 작으니까 베타는 뭐가 됩니까? 상계가 안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알파는 상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계라고 하려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한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크지 않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유계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B가 더 큰 집합이면,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크다라는 게 개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집합에서는. B가 더 큰 집합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는 상한이 하한보다 큰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이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서로는 다른 집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A에 있는 모든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있는데 B는 거기에 값들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A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A에 있는 가장 큰 값이 가장 큰 값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원소가 추가되었거나. 그러니까 상하는 무조건 더 커야 되는 거고 하하는 무조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얘기고요. 뭐 이것도 뻔한 거긴 한데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이 끝에 최소 상계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인피멈이 숫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논리랑 이 논리는 완전히 똑같은 논리가 될 테니까 상한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A의 상한이 B의 상한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단 값으로 정해줄게요. 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A의 상한을 알파라고 하고 B의 상한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것도 똑같이 귀류법으로 가볼까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네. 만약에 알파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모순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알파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알파가 A의 숲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는 A의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A의 최소 상계보다 A의 최소 상계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상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상계가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B의 상계도 안 되게 되는 거겠죠. A는 B에 포함이 되니까 B의 원소 중에 베타보다 더 큰 원소가 A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B의 상계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최소 상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베타가 더 크거나 같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비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소상계, 최대하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완비성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실수집합이랑 유리수집합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의 틀이 나오죠. 그렇죠? 뭐냐면 상한 하한을 구하는데 실수 범위에서 상한 하한을 구했더니 실수 집합으로 나와요. 그렇죠? 실수 집합이 원소로 나와요. 근데 유리수 범위에서 상한 하한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수하게 유리수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았는데 얘의 상한 하한을 구했더니 이 상한 하한은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리수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한 하한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랑 유리수랑 구분되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부분 집합을 끄집어내면 상한 하한은 당연히 그 부분 집합의 원소를 안 가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는 된다는 거예요. 실수의 원소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 범위에서 유리수의 부분 집합을 끄집어냈을 때 상한 하한을 구했더니 그게 유리수 범위에서 다 설명이 되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한 하한은 다 실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완비성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완비성이라는 개념이고 그 얘기, 실수의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